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씩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설레입니다. 저는 현재 이 피부왕 정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부 건강이나 피부 상식, 그리고 피부 미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피부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비타민C 화장품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언제, 또 얼마나, 또 어떻게 발라야 하나요? 인데요. 사실 비타민C가 피부에 좋은 성분인 거는 맞지만 무조건 많이 바르거나 또 고농도를 쓴다고 효과가 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아침에 사용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자극 때문에 이 피부의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비타민C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비타민C가 자외선 자체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함께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사용량도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 전체가 얇고 고르게 덮일 정도, 보통 3-4방울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타민C 화장품 중에는 이 L-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순수 비타민C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은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농도 역시 대부분은 한 10에서 20% 정도면 이 효과와 자극 사이의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 화장품은 무조건 비싼 제품 또는 고함량 제품을 찾기보다는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은 일단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바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크림에 적혀있는 SPF 수치 있죠. 이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 효과는 이 권장량을 충분히 발랐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콩알만큼만 조금 바르면 이 기대한 만큼의 차단 효과를 얻기가 불가능하죠. 자, 얼굴 기준으로는 보통 검지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량인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바르기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2-3번에 걸쳐 나누어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아침 외출 전에 한 번 바르고 끝내기보다는 햇빛이 강한 점심 무렵에 한 번 정도 더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죠. 클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바르면 이중 세안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면 당연히 이중 세안이 필요하겠지만 가벼운 데일리 선크림만 사용을 했고 평소에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편이라면 과하게 클렌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건조함이나 자극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선크림은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피부 상태와 또 사용하는 제품에 맞게 잘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선크림을 매일마다 바르고 계시면서 어떤 선크림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어떤 선크림이 내 피부에 맞을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선크림을 선택할 때는 유기자차냐, 이 무기자차냐, 이 2가지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구분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유기자차는 피부에 발랐을 때 그 성분이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되고 이 자외선을 받았을 때 자외선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부에 흡수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 없이 피부에 잘 스며든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스며든다는 특징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간혹 스며든 성분들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피부 안으로 흡수되기보다는 피부 겉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며 자외선이 피부에 도달했을 때 자외선을 피부로부터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백탁현상과 같은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고 발림성이 유기자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선크림의 개발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기자차라고 해서 혹은 무기자차라고 해서 이러한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기자차나 무기자차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알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내 피부가 민감한지 혹은 백탁현상이 좋은지 싫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하고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여부를 구분해서 먼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티놀은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안티에이징 성분 중 하나인데요. 피부 결이나 잔주름, 또 기미나 잡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또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사용할 때는 제가 항상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 레티놀이 그냥 내 피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부가 민감하거나 쉽게 따갑고 화끈거림을 느끼는 편이라면 레티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3, 4주 정도는 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매일 바르기보다는 한 주일에 정도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는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샌드위치 테크닉인데요. 레티놀보다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레티놀을 바른 뒤 다시 보습제를 덧바르는 이른바 샌드위치 쌓는 것처럼 레이어링하는 방법도 자극을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무작정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이 소량을 얼굴 전체에 균일하게 펴바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레티놀은 욕심을 내서 많이 빨리 쓰는 사람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은 열심히 관리를 하시는데 손등은 의외로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손등이 얼굴보다 더 빨리 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자외선이나 물, 세제 같은 자극을 매일 받는 데 비해서 피부도 굉장히 얇고 피지선도 적어서 이 노화가 훨씬 빠르게 쉽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평소에도 이 손등을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손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입니다.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이 남은 양을 손등까지 함께 발라주도록 하고요. 이 손을 씻은 뒤에는 필요하면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이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죠. 자, 여기에 평소 핸드크림을 사용하면서 피부 장벽을 열심히 보호하고 레티놀 같은 레티노이드 성분을 꾸준히 사용하면 잔주름이나 피부결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좋지 않은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뜨거운 물로 손을 자주 씻거나 강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습관은 이 피부를 더 빨리 늙게 만들 수 있으니 가능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 이미 혈관이 많이 도드라지거나 피부가 심하게 얇아져서 노화가 관찰이 된다면 이 피부과에서 볼륨 개선이나 피부결을 개선하는 시술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인데요. 결국 손등도 이 얼굴 관리하듯이 자외선 차단, 보습, 레티노이드,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티에이징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눈가는 이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라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기 쉬운데요.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비싼 아이크림을 찾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성분은 레티놀인데요.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이 잔주름이나 피부결 개선에 가장 근거가 탄탄한 성분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다만 이 눈가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농도 제품을 소량만 바르도록 하고 이 보습제와 함께 사용하면서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볼 만한 성분으로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성분이실 텐데요. 찾아보면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육의 움직임을 일부 완화해서 눈가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근거는 레티놀만큼은 강하지 않고 주사로 맞는 보톡스를 대체할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레티놀을 기본으로 먼저 사용하면서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에이슨 보조적으로 함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싼 아이크림을 사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의학적인 근거가 확실한 성분을 내 피부에 맞게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눈가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이나 검버섯, 쥐젖은 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알고 보면 다 서로 다른 피부 질환인데요. 보통 점은 안쪽까지 뿌리가 깊은 경우가 많고 검버섯은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두껍게 튀어나오고요. 쥐젖은 피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듯한 형태라서 이 치료 방법도 병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피부과에서 이 병변의 종류와 깊이를 확인한 뒤에 레이저로 정교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인데요. 다만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이후에 재발하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시술 후에 관리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밀가루와 식초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이 검버섯이나 쥐젖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민간요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피부를 화학적으로 부식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대개는 원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고 또 주변의 정상 피부까지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이러한 방법을 집에서 시도하시다가 화학적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이 생겨서 병원에 오신 사례를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민간요법은 권장드리기가 어렵고요. 괜히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이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면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이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 후에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굉장히 많은 항노화 시술을 시행하고 있어서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술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이 노화의 원인에 맞춰 항노화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은 보톡스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이마나 미간, 이 눈가 주름은 피부가 단순히 늙어서만이 아니라 표정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보톡스로 근육의 움직임을 적절히 줄여주면 주름도 좋아지지만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투오인데요. 이 사람 유래의 진피 성분을 활용한 스킨 부스터로 피부 탄력과 잔주름, 모공 개선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진피 성분을 피부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비교적 빠르게 피부가 탄탄해지고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시술입니다. 세 번째는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 가나부이 같은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도 줄어들지만 얼굴 볼륨도 함께 줄면서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 콜라겐 부스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여 이 꺼진 부위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개선해 줍니다. 다만 어떤 시술이든지 간에 한 가지만으로 모든 노화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주름인지 탄력 저하인지 볼륨 감소인지 원인을 먼저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시술을 적절히 조합했을 때 가장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피부과 시술이 많이 받는다고 자주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술들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시술 첫 번째는 이 눈밑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눈물꼬랑 눈밑 꺼짐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눈밑에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눈밑은 워낙 조직이 얇고 예민한 부위라서 여러 번 반복 시술을 하다 보면 결절이나 조직 유착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박피성 프락셀인데요. 심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는 꼭 필요한 시술이지만 그만큼 피부 자극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가 회복되기 전에 시술이 무리하게 반복이 되면 홍조나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 위험이 매우 커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하이프라고 불리는 초음파 리프팅인데요. 주로 이중턱이나 심술보와 같이 처진 부위를 개선할 때 매우 효과적인 시술이지만 불필요하게 반복하거나 지방이 부족한 부위까지 잘못 시술이 들어가면 오히려 볼페임이 생기거나 얼굴 볼륨이 지나치게 감소하면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특정 시술 자체를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시술들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와 이 노화 정도에 맞게 시술 부위, 강도, 간격을 잘 조절하면서 시술을 받아야만 안전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